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종합대학원 원장인 임형진입니다. 오늘 이 무더움을 잠시 식혀주는 그 소나기가 내린 직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들 마음도 한결 좀 여유로워진다고 그럴까? 그런 감이 없잖아 드는 날이네요. 요즘 그 젊은이 아이들에게 가장 유행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 헬조선이라는 말일 겁니다. 헬조선. 헬이라는 영어 단어는 지옥이라는 뜻이고 조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왜 조선이냐? 일테면은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헬 한국이 아니고 왜 헬 조선이냐? 참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아이들이 헬 조선이라는 말을 쓸까? 헬 한국, 헬 대한민국이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헬 조선이라고 그랬을까? 거기에는 사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와 다른 바 없는 우리 사회에 지금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는 갈등 구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신분 상승이 봉쇄되어 있는 조선시대가 바로 그런 사회 아니었습니까? 조선시대야말로 양반과 평민과 천인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어갖고 신분 상승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이 바로 그 신분 상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조선 같은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도 가장 지옥 같은 상황,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지금 헬 조선이다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바로 얼마 전에, 한 2주 전의 사건이었죠. 서울 구의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먹은 청년이, 그 청년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살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만으로 따지면 19이죠. 20살도 안 된 청년이 그 스크린도어 고장난 거를 수리하다가 들어오는 지하철을 보지 못하고 스크린도어와 그 지하철의 틈바구니에 껴서 사망한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청년이 우리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청년의 가방 속에서 나왔다는 그 공구들과 함께 이른바 장갑, 또 스패너, 드라이버, 이런 그 공구들과 함께, 그가 일하는 그런 공구들과 함께 컵라면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컵라면을 미처 먹지도 못하고 그 청년은 달려 들어오는 지하철에 끼어서 압살되고 말았던 겁니다. 참으로 정말 우리들 가슴을 멍하게 해줄 수뿐이 없는 그 컵라면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참 통탄에 빠졌죠. 도대체 이 청년이 얼마를 벌길래 컵라면으로 다 이 점심을 때워야 됐고, 또 진짜 밥 먹을 시간마저도 없어서 급히 컵라면으로 다 때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었는가라는 걸 아마 우리들은 그때 처음 알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퍼했죠. 그래서 구의역에 포스트잇이 엄청 많이 붙어 있고, 또 작은 꽃 한 송이, 그리고 또 그가 못 먹고 죽은 그 컵라면과 또 마침 그 청년의 사고 난 다음 날이 그 청년이 20세가 되는 생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청년의 그 생일을 못 맞이하고 죽은 그 청년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의 작은 케이크로다가 그 구의역은 넘쳐났다고 하죠.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참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득권층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반응은 또 한편 우리를 더욱더 참담하게 했습니다. 그 청년을 고용했던 은성 PSA인가 하는 그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은 서울 메트로 회사에서는 그 사고의 책임을 그 청년에게 돌렸습니다. 그 청년이 부주의했다, 아니면 규정을 안 지켰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다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혼자 근무했다. 그러나 사실 내부적으로 다 들어가 보면은 그 회사에서는 2인이 가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1인 혼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인건비 아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메이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열차가 들어올 때 청년이 통화하고 있었다. 핸드폰 통화하고 있는 바람에 열차를 못 봐서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그 청년에게 다 돌려지는 그런 우리 기득권층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죠. 서울 메트로가 발표한 곳에서도 원래 2인 1조로 다 근무를 해야 되는데 1인만 근무를 했었고 또 그 청년은 핸드폰 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득권층은 그 청년을 자신의 잘못으로 다 몰아붙이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이게 정말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기자회견장에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가 장문의 글을 써갖고 와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내 자식이 뒤통수가 없어진 내 자식을 보고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싶었는데 옷을 보니까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 옷을 보고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통탄하는 그런 그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누구든지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로도 그 청년이 정말 한 달에 144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144만 원에서도 100만 원은 적금 붓고 적금 6개월 붓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붓고 그리고 나머지 44만 원 갖고 그 청년은 한 달을 생활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뭐 자기 동생 용돈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컵라면으로다 뿐이 때울 수뿐이 없는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 사회 현실이죠. 그러나 또 한편 이런 참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사연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또 우리들을 통탄하게 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대편의 이야기죠.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전직 검사장 두 사람의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이름까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홍모라는 검사와 진모라는 검사장. 검사장이면 우리 사회의 차관급입니다. 굉장히 높은 급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검사 자리에 있다가 퇴직하고 나와서 한다는 짓이 그야말로 법조 비리의 상징적인 말하자면 그 홍 검사장이라는 친구는 난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홍 검사장이라는 그런 사람은 재산 신고할 때 12억 몇천만 원 신고했다는 겁니다. 검사일 때. 그런데 검사 끝내고 나와서 한 3, 4년 만에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상가가 35채 있고 오피스텔이 123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고 또 그걸 자기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는 자기 마누라, 자기 아이들을 모르다가 이름을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집도 사고 오피스텔도 사고 그랬겠죠. 근데 점점 불어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재산 관리하는 회사를. 이게 참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진나무계라는 그 검사장은 이 넥슨이라는 이 우리 사회 진짜 게임 회사이고 벤처 산업의 신화를 일으킨 넥슨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식 3년인가 만에 되팔았는데 126억인가를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그 정도 참 투자의 귀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억 원을 들여서 4억 원어치 주식을 사갖고 126억을 2년인가 만에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억이 어디서 났느냐 봤더니 넥슨 회사에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합니까? 넥슨이라는 회사가 검찰하고 짜고 검사들에게 자기들 주식 사라고 말이야. 돈 빌려주고 그리고 그 주식을 가지고선 나중에 상장했을 때 공개돼 갖고선 되팔게 하는 이런 참 우리 사회에 정말 기업과 우리 권력층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부패고리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진나무계 검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144만 원 받고 컵라면으로다가 끼니를 때워야 되는 청년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렇게 호합한 그냥 억 단위도 아니고 수백억 단위로 다 저렇게 놀아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계속된다면은 우리는 진짜 122년 전 가보년 그때를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제2의 동학혁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다가 우리 사회는 부패해졌고 심각해져 있습니다. 물론 길은 있죠. 그 당시 혁명이 일어날 수뿐이 없었던 것은 길을 몰랐기 때문에,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법을 압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혁명은 안 일어날 겁니다. 아니, 안 일어나게 해야죠.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동학혁명 기념일이 확정됐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학혁명 기념일은 그 122년 전에 순국하신 우리 동학 선배들, 순도 순국하신 그 동학 선배들을 기리는, 또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다짐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기념일을 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지역마다 다 제각각 기념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념식에 가장 앞장서서 기념식을 했던 데는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1961년에 우리 교단에서 당시 4.19로다가 인해서 사회가 잠시 민주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단에서 앞장서 갖고, 이 선배님들이 앞장서셔 갖고 동학혁명 기념식을 만들자, 동학혁명 기념식을 하자라고 해서, 그럼 어떤 날을 할 것이냐, 학계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모이셔갖고 날을 정한 것이 3월 21일 백산대회일이었습니다. 백산대회일로다가 그래서 1961년 3월 21일서부터 바로 120주년 전까지 우리가 3월 21일 날 기념식을 치러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다가 동학혁명 기념식을 한 것이고, 또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교단이 했던 동학혁명 기념식입니다. 처음 1961년 3월 21일 날 기념식을 할 때는 국무총리가 와서,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 당시 허정 내각 수반이 와서 축사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엄청난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다가 점점 우리가 세력이 약화되고 우리가 점점 미세해지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우리끼리만 하는 기념식가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아마 우리가 계속 1961년 정도의 그 세를 유지했었다면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바로 동학혁명 기념식은 천도교가 했던 3월 21일 다 확정됐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지자체들 중심으로 다 해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날을 중심으로 다 해서 기념식을 치른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집중적으로 싸웠던 것은 12년 전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천도교는 사실 안 꼈습니다. 그 지자체 싸우는데 우리가 왜 끼냐 해서 끼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우리 교계 지도자분들께서 합의를 하셔갖고 참여를 하라고 요구를 해서 저도 한 10여 년 전서부터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의 입장인 3월 21일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3월 21일을 주장하면 이게 웃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3월 21일이 백산대회일이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1961년에 자료만을 가지고는 3월 21일이 백산대회일이 맞다라고 확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 1961년도 이후에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료들에 의하면 3월 20일이 아니라 백산대회일은 3월 26일에서부터 29일까지로다가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틀린 날짜를 주장하면 얼마나 또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고부봉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아니라 청산기포, 이른바 해월신사님께서 총동원령을 내렸던, 그래서 동학혁명이 정말 호남지방에 국한된 혁명이 아니라 전국으로 다 확대돼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심지어 평안도, 함경도까지 전국화된 날이 바로 9월 18일 우리 해월신사께서 총동원령을 내린 그날이다. 그러니 우린 9월 18일을 주장하자라고 물론 우리가 다수의 뜻을 모은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 당시에 교계 지도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합의를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날을 주장했는데 애석하게도 어떤 학자도 그렇고 어떤 지자체도 그렇고 동의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학자들도 다 생소한 날입니다. 9월 18일은 당연하죠. 우리 교단에서도 청산기포에 대해서 그 흔한 학술대회 한번 안 왔고 그 흔한 연구 모임 같은 것도 한번 없었다 보니까 우리도 주장할 명분이 없었어요.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지금 옥천인데요. 옥천에서 그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옥천은 아예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참 힘을 못 받죠. 그래서 진짜 교단에서 아무리 외쳤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받은 게 있다면은 120주년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20주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동학혁명 기념식을 10월 11일로다가 확정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3개 단체, 우리 교단과 문체부에서 만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또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이 3개 단체가 모여서 합의한 날이 바로 이 10월 11일입니다. 근데 그 10월 11일은 어떤 날이냐면 9월 18일의 양력일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청산기포일이 이제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로서 강력히 주장을 했고, 또 3개 단체가 합의한 날이 바로 10월 11일, 9월 18일의 양력일입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0월 11일로다 하는 거로다 지금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10월 11일 날 이 기념식이 있을 겁니다.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청산기포일을 주장하더라도 너무 늦었다. 그러나 늦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동학혁명하면 전봉준 또 호남 여기에 국한된 거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해월 신사님께서 체포되셔서 단성사에서 교수형 당하실 때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해월 신사님의 유일한 사진, 그 고문당에서 어깨가 빠져나가 있고 이 뼈만 남은 앙상한 그 사진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학난의 괴수 최시영이라고 써 있어요. 동학난의 괴수입니다. 즉 지금은 동학혁명이지만 그때는 동학난이었죠. 동학난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해월 신사님에 대한 역할과 그분의 이 영향력을 간과해버리던 겁니다. 어떤 학자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고 어떤 지자체도 주목하지 않고 그저 우리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확대돼야 되는 계기가 바로 9월 18일이다 라고 해서 9월 18일을 열심히 주장했지만 또다시 이게 무산됐습니다. 작년에 그 동학혁명 기념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잡은 것이 전주화약일이었습니다. 6월 11일. 그래서 전주화약일을 놓고 작년 3월 달에 투표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와 관련된 기념사업회가 대전에서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자체가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전주화약일로도 하자, 이제는 종결하자라는 분위기로 다 나왔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 천도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전주화약일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사실 전주화약일은 전봉준 장군과 전라감사인 김학진이가 관민상화라고 그래갖고 이 서로 이제 화합하자 해서 합의한 날이 바로 전주화약일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김학진이는 그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민군이 속은 날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더라도 그날 전주화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패정개혁안이라는 걸 발표했다. 그 패정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강소가 설치됐다라는 그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본다면은 전주화약일도 충분히 의미는 있다라고 해서 당시 전주화약일에 대해서 우리 교계에서는 의견은 있었지만 어떤 날이면 어느 날이면 어떠냐? 전주화약일은 우리 동학군이 안 한 것이냐? 이를테면 고부기포소부터 시작을 해갖고 공주 우금치 대회까지 모두가 동학군이 했던 것인데 어떤 특정한 날만 고집해갖고 그날이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고집한다는 것이 또 웃기는 것이다. 그러니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다가 합의가 작년에 우리 교계에서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화약일도 하려고 그랬어. 그 합의가 돼서 문체부에다 그걸 넣었는데 지자체에서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이른바 이 전라북도 정읍과 부안이라는 그 두 도시가 아주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곤혹해진 문체부가 다시 이건 안 되겠다. 민간단체에 맡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와 또 관련 기념사업회에다가 너희들이 그럼 추천할 수 있는 학자들을 추천해달라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돼서 모인 학자들이 11명이었습니다. 우리 종단을 대표해서는 성주원 박사하고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2명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11명이 치열한 논쟁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달 말 5월 30일 날 최종적으로다가 투표까지 했습니다. 표결까지 했습니다. 11명이. 표결을 거친 끝에 최종 날짜를 2날짜를 정해서 문체부에다가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 띈다. 이제부터는 문체부가 해라. 그리고 우리들이 다 서약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다 발표하기 전까지는 일체
나서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이 서약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회의 끝나자마자 지자체 이런 데서 엄청 전화가 왔지만 다 약속을 지킨다고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그 관련된 기념사업회 입장에서는 그게 또 초미의 관심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든지 알아냈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기자들까지 또 냄새를 맡고 추적을 해서 결국은 오늘 기자들까지 다 공표되는, 언론에 공개되는, 그래서 문체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만간에 공표를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우리가 원하는 날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공표가 될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작년에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우리 교계 원로 어르신들과 지도자분들께서 합의해 주신 정신, 대화합의 정신으로 다 가자. 어떤 날이 됐든 동학도들이 참여 안 한 날이 있었느냐? 어떤 날이면 어떠냐? 우리는 대화합을 하자. 그리고 그날은 국가에서 하는 기념일일 뿐이고 우리가 했던 기념식은 그대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따르고 우린 또 우리대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던 그 정신이 나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기념일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또 교단이 단체적으로 다 집단적으로 다 우리는 반대다라고 했다면은 이것 또한 또 다른 불씨, 또 다른 이 분란을 야기시키는 일뿐이 되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오랜 논쟁을 종식시키자. 우리가 원하는 백산대회 일도 안 됐고 또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히 외쳤던 청산기포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계 원로 지도자들 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어떤 날이면 어떠냐? 대화합의 정신으로 가자. 화합의 정신이 바로 천도교 정신 아니냐? 그 동학혁명의 정신이 바로 3.1운동 정신이고 3.1운동 정신이 또 임시정부 시절의 항일운동 정신이고 그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정신이고 오늘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남북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대화합의 정신 아니냐? 그리고 양보하는 것이 그 화합에서는 첫 번째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동학혁명 기념일이 확정됐다고 해서 확정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물론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날이 확정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본 정신은 대화합 정신입니다. 이 화합 정신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있게 한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용함으로 인해서 이 화합과 양보의 정신으로다가 우리가 중심이 되는, 동학혁명 기념식이 거행되면은 그 자리는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기념식 한다고 했을 때 우리 120주년 때도 그렇고 작년 121주년도 그렇고 거기 모인 사람들, 기념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기념일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가실 분들은 역시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인인 셈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이 중시한 것인 만큼 내용에 우리가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저는 어떤 날이 됐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동학혁명의 기념일이 이제 확정되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 날짜에 아마 국가에서 하는 기념식이 거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서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선배들이 외쳤던 정신, 우리 선배들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하는 때가 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당시 손에 죽창뿐이 없었지만 죽창 들고 나가서 싸워봐야 일본군과 관군이 쏘는 총알에 또 일본군은 더군다나 스나이더 총하고 그 스나이더 총은 완전히 그 백발백중인 총입니다. 또 거기다 기관단총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죽창 들고 덤비는 거 죽는 거 번연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자신이 죽는 걸 알면서도 총알이 날아오는 그 전쟁터에 뛰어나갔겠습니까? 나는 비록 죽지만 내 다음 세대, 내 새끼 세대에는 사람이 하늘처럼 대접받는 세상, 그 세상 만들고 싶다. 그런 세상에서 내 새끼들은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소망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총알이 난무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또 우리 손에 죽창만이 들려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우리들의 그 정신은 영원히 계승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이 그야말로 122년 전에 외쳤던 사람이 하늘처럼 대접받는 인내천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이 앞장섭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양보하고 화합하는 정신이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경전 말씀에 스스로 잘난 체하고 높은 체하는 마음을 개벽고자 한다면 모실 시자로 개벽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모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심보다 더 기묘하고 모심보다 또 우리 교인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글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심의 정신이야말로 양보의 정신이고 화합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신이 동학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되고, 또 그 정신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이 시대의 대국민 화합과 그리고 남북통일이라는 이 대과제 앞에서 우리 천도교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수도하시도록, 또 열심히 수도하셔서 우리의 육신이 또 관념이 성령으로다가 개벽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